삼성이 직접 세운 방송국이 60년 뒤 삼성 후계자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조용히 광고를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삼성 창업주 이병철이 신문사 하나를 세웁니다. 바로 중앙일보였습니다. 사돈으로 맺어진 두 집안은 그렇게 60년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그 방송국의 후예인 중앙그룹이 무너졌습니다. 총 차입금 3조 원짜리 거대 미디어 그룹이 단돈 206억 원을 막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그것도 단 8일 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재벌 집안 싸움이라며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몰락의 마지막 청부서는 엉뚱하게도 8% 이자를 믿고 노후 자금을 넣은 평범한 개인들에게 날아왔습니다. 60년 은혜가 어쩌다 배신의 부메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왜 여러분이 떠안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하나는 3조 원, 다른 하나는 206억 원입니다. 3조는 이 그룹이 짊어지고 있던 총 차입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06억은 그 거대한 그룹이 끝내 갚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3조를 굴리던 회사가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마치 몸집이 산더미 같은 거인이 발밑에 동전 하나에 걸려 그대로 쓰러진 셈입니다. 2026년 6월 10일 JTBC가 만기가 돌아온 206억 원을 막지 못했습니다. 56억과 150억 두 뭉치의 차입금이었습니다. 이걸 채무불이행, 쉽게 말해 디폴트라고 부릅니다. 약속한 날 돈을 갚지 못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한 방송사의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나흘 뒤인 6월 16일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기한이익상실이 발동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약속을 어겼으니 빌린 돈을 지금 당장 다 갚으라는 버튼이 눌린 겁니다. 그러자 즉시 갚아야 할 돈이 1,37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중앙일보는 예금 부족으로 결제대금을 막지 못한다는 최종 부도를 알립니다. 첫 디폴트부터 최종 부도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일이었습니다. 한 주가 조금 넘는 시간에 60년을 버텨온 제국이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의 뿌리를 아시면 이야기는 더 서늘해집니다. JTBC와 중앙일보의 모체인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손수 세운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6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지금 이렇게 넘어진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거인이 쓰러지면서 그 잔해 밑에 누가 깔렸느냐는 겁니다. 답은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살펴보니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약 7,900억 원 깔려 있었습니다. 광역시 하나의 살림살이가 통째로 얹힐 만한 규모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훨씬 높다는 말에 노후 자금을 맡긴 여러분의 이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구에서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을 뿐인데 어느 날 회사가 문을 닫자 맡긴 돈의 운명이 통째로 흔들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6월 19일 상암동 JTBC 사옥 앞에는 이 채권을 들고 있던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재벌들의 60년 드라마가 끝난 자리에 계산서를 받아든 건 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몰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60년 전 삼성이 이 방송국을 세우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삼성과 중앙, 이 두 이름은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됐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1965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삼성을 세운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신문사 하나를 만듭니다. 바로 중앙일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그냥 돈만 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초대 사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의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라 삼성이 자기 손으로 낳은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홍진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진기는 부사장으로 들어와서 이 신문사를 실질적으로 키워낸 인물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대기업이 신문사 하나 차렸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두 집안이 사돈으로 묶입니다. 1967년 홍진기의 큰딸 홍나희와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가 결혼합니다. 삼성과 중앙일보를 세운 두 집안이 이제 피로 이어진 거예요. 사업 파트너를 넘어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이 관계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건희의 아내가 홍나희, 그 홍나희의 남동생이 바로 홍석현입니다. 홍석현이 누구냐? 훗날 중앙일보와 JTBC를 이끌게 되는 그 사람입니다. 이건희 입장에서 보면 홍석현은 처남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희의 아들, 지금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에게 홍석현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삼촌입니다. 어머니의 남동생, 그러니까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삼성 후계자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방송국. 이보다 더 든든한 뒷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1999년 두 그룹은 서류상으로 살림을 나눕니다.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공식적으로 계열 분리를 한 거예요. 계열 분리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던 대가족이 각자 집을 따로 차려 독립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남남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린 가족관계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피로 얽힌 그 끈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2013년 중앙그룹은 종합편성 채널 JTBC에 손석희라는 앵커를 데려옵니다. 손석희는 당시 방송계에서 신뢰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보도 부문을 이끌면서 JTBC의 뉴스는 믿고 보는 채널로 올라섭니다. 광고가 붙고 시청률이 오르고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JTBC의 전성기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세우고 삼성가의 사위와 처남이 키우고 삼성이라는 든든한 그늘 아래서 자란 방송국. 이게 바로 60년 은혜의 실체입니다. 대기업 그늘 아래 자란 회사가 그 그늘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잠시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60년 가까이 한 몸처럼 얽혀있던 두 집안이 2016년 어느 가을 단 한 번의 보도로 완전히 갈라섭니다. 그렇게 끈끈했던 두 집안이었습니다. 삼성이 세우고 삼성가의 사위와 처남이 함께 키운 방송국이었죠. 그 60년 동행의 금을 낸 건 뜻밖에도 뉴스 한 꼭지였습니다. 2016년 10월 JTBC가 이른바 태블릿 PC 단독 보도를 내보냅니다. 이 보도는 곧바로 촛불로 번졌고 이듬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그 보도가 옳았는지 그른지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는 다른 채널에 맡기죠.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오직 하나,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 격동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탄핵이 인용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2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이 60년 전 손수 세운 방송국이 하필 그 삼성의 후계자를 정면으로 겨눈 모양새가 된 겁니다. 창업주 이병철이 만든 신문사, 그 후예가 물려받아 키운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향한 곳이 바로 삼성가의 심장이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피까지 얽힌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균열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 광급이라는 젖줄이 조용히 줄기 시작합니다. 방송국에게 대기업 광고란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회사라도 숨이 가빠집니다. 그런데 삼성은 광고를 왜 줄이는지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가 JTBC에 집행한 TV 광고는 2017년 5월 69회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 41회로 꺾입니다. 다시 7월에는 28회로 주저앉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절반 넘게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삼성 광고는 사실상 끊겨 다시는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광고 한 번이 나가는데 붙는 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횟수가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났다는 건 매출의 한 축이 통째로 흔들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삼성은 단 한 줄의 성명도, 단 한 번의 반박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고 집행표라는 장부로 답을 대신한 셈이에요. 말보다 무서운 게 침묵이라는 걸 이 숫자가 조용히 보여줍니다. 69에서 41로 다시 28로 내려앉은 이 곡선이
사실상 무언의 답장처럼 읽혔습니다. 물론 광고 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갈랐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방아쇠였을 뿐 진짜 총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이 조용한 이탈이 회사가 이제 혼자 힘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젖줄이 마른 몸으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몰락의 진짜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뒷배가 사라진 회사가 택한 생존법이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젖줄이 말라버린 회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몸집을 줄이고 웅크리거나 아니면 더 크게 베팅하거나. 중앙그룹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하나가 아니라 무려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도박은 스포츠 중계권이었습니다. 2019년 중앙그룹은 피닉스 스포츠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콘텐트리 중앙이 190억, 중앙일보가 130억을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손에 쥔 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북매 중계권이었습니다. 값은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비싼 중계권을 지상파에 되팔아 본전을 뽑아야 하는데 계약이 성사된 건 KBS 한 곳 140억 원 뿐이었습니다. MBC와 SBS는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습니다. 7천억을 쓰고 140억을 회수한 셈이죠. 동계올림픽은 아예 재판매에 실패해 JTBC가 혼자 중계했는데 시청률은 저조했습니다. 두 번째 도박은 드라마였습니다. 2021년 콘텐츠 제작사인 SLL 중앙에 큰 돈이 몰립니다. 프렉시스 캐피탈이 3천억, 텐센트 계열인 에이스빌이 1천억, 합쳐서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장시켜줄 테니 투자해달라 하고 받은 돈이었죠. 당시 SLL 중앙의 몸값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꿈은 컸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 안에 상장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그 4천억 원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뒤바뀝니다. 투자금이었던 돈이 갚아야 할 빚으로 둔갑한 겁니다. 도박판에 판 돈이 그대로 청구서가 됐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몰락을 두고 삼성이 등을 돌려서 월드컵 중계권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 매체들의 진단은 다릅니다. 그건 방아쇠였을 뿐 진짜 총구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JTBC가 개국한 뒤 영업 흑자를 낸 해는 2017년과 2018년 단 2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적자였습니다. 10년 넘게 제 힘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빚으로 버텨온 회사였던 거죠. 그 결과가 부채 비율 4,564.7%입니다. 내 돈 1에 빚이 45가 얹혀 있다는 뜻이에요.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4,500만 원을 빚내 살고 있는 셈이죠. 그동안 까먹은 결손금만 7,033억 원이었습니다.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넷플릭스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던 시절이었습니다. TV 광고가 쪼그라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중앙그룹은 오히려 비싼 대작과 중계권에 돈을 쏟았습니다. 저비용으로 흑자를 낸 다른 종편들과 달리 JTBC 홀로 고비용의 길을 고집한 거죠. 결국 배신도, 광고 단절도 방아쇠였을 뿐 진짜 원인은 10년 묵은 차입 경영이라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남의 집 이야기라면 지금부터는 정확히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도박판의 판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8%를 믿고 넣은 100만 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구에서 이자 8%, BBB 등급이라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회사채에 1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보죠. 그 돈은 먼저 들어온 다른 투자자에게 줄 이자로 수백억짜리 대작 제작비로 빠져나갑니다. 또 일부는 밀린 중개권료를 메우고 남은 돈은 이미 쌓인 3조 원짜리 빚을 돌려막는 데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100만 원은 새 사업이 아니라 옛 빚과 옛 도박의 뒷수습에 쓰인 겁니다. 그렇게 돈이 다 흩어진 뒤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회생 채권자가 됩니다. 돈 받을 순서가 맨 뒤로 밀리고 받을 액수마저 깎이는 대기표를 주는 거죠. 원금이 감면되거나 현금 대신 회사 주식으로 바꿔받는 출자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8%를 믿고 넣은 100만 원, 손에 얼마가 남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자에 눈이 갔지만 원금이 얼마나 돌아올지조차 지금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벌가의 60년 은원이 벌인 두 개의 도박, 그 마지막 연료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 배신극의 마지막 청구서는 대체 누구에게 날아갔을까요? 재벌 두 집안의 60년 은원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3조 원짜리 제국이 무너진 잔해 위에 정작 깔려있던 건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8% 이자를 믿고 노후 자금을 맡긴 평범한 이웃들이었어요. 개인에게 팔린 회사채와 어음, 그 추정 물량이 약 7,900억 원입니다. 광역시 시민 수만 명이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 물린 셈이죠. 새벽부터 밤까지 화물차를 모는 50대 가장은 5천만 원을, 정년을 앞둔 은퇴자는 퇴직금 1억 원을 창구 직원 말만 믿고 이 채권에 넣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은 똑같았습니다. 이거 BBB 등급이라 안전해요. 그런데 이 BBB라는 등급,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신용등급은 학점 같은 겁니다. BBB는 우등생이 아니라 겨우 낙제를 면한 턱거거리 학점이에요. 그런데 부도가 나자 이 등급은 순식간에 CCC로 낙제 직전 자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은행 예금은 나라가 1억 원까지 대신 물어줍니다. 은행이 망해도 안전망이 받쳐주는 거죠. 그런데 회사채는 이 안전망 바깥에 있습니다. 회사가 이자 쳐서 갚을게요 하고 써준 차용증일 뿐 나라가 보증하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회사가 넘어지면 그 손실은 오롯이 개인이 떠왔습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우산이 이 사람들 머리 위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분들의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7월 2일 현재 상황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지난 6월 30일 서울회생법원은 중앙홀딩스 등 4개 계열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채권자는 돈 받을 순서가 맨 뒤로 밀리고 액수까지 깎이는 대기표를 받게 된 겁니다. 반면 그룹의 얼굴이던 JTBC는 개시가 보류돼 7월 30일까지 운명이 미정입니다. 중앙일보는 홀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각자 도생에 나섰습니다. 회사들은 이렇게 살기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준 개인들은 흩어질 곳도 없이 대기표만 손에 준 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불안이 중앙그룹 한 곳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태 직후 BBB 등급 3년짜리 회사채 금리가 약 10.1%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앙일보가 발행한 채권값은 약 30%가 빠졌습니다. 1억을 넣었다면 장부상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셈이죠. 게다가 2달 전 JR글로벌리츠 회생의 홈플러스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얼어붙은 시장 위로 중앙그룹이 쓰러지자 다음 차례는 대체 누구냐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을 볼까요? 미국에도 이자가 높은 위험한 채권이 있습니다. 이걸 정크본드, 우리말로 초기 등급 채권이라 부릅니다. 이름부터 솔직하죠? 이자가 높은 건 공짜가 아니라 떼일 위험이 큰 대가라는 걸 미국은 미리 경고하고 분산을 권하고 정보를 낱낱이 공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이걸 어떻게 만났나요? 고금리는 좋은 상품이라는 한 줄로만 접했습니다. 위험이라는 뒷면은 창구에서 지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물으세요. 원금 보장되나요가 아니라 예금자 보호 되나요? 라고 콕 짚어야 답이 정확합니다. 둘째, 신용등급이 정확히 몇 등급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엎어지는 순간 전부 깨지니까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채권들이 팔리는 과정에 불안전 판매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고 개인에게 위험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판매 규칙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결국 재벌들의 60년 싸움 끝에 날아온 마지막 청구서는 화물차 기사와 은퇴자의 노후 자금이 배신 받아들었습니다. 고금리 뒤엔 언제나 그만할 위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상통 원금 보장되나요? 라고 직접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8%보다 더 위험한 얼굴로 다가오는 전단체, 그리고 고금리를 내세운 저축은행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